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림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유럽 얘기를 해볼 거예요. 포르투갈, 참 묘한 나라죠.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나라니까요. 하지만 포르투갈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은 굉장히 단편적입니다. 마카오, 대항해 시대, 예쁜 도시, 브라질 이 정도? 오늘은 이런 포르투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에 묶어서 정리해 보려고 해요. 포르투갈의 이름은 로마가 붙인 지명 포르투스 칼레에서 유래합니다. 우리 무버지가 챔스 우승했던 그 포르투예요. 그 동네가 포르투갈의 기원이거든요. 지중해와 직접적으로 마주하진 않지만 남유럽은 남유럽이라 일단은 지중해성 기후에 속합니다. 여름에 아주 덥고 건조하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많아지는 기후. 하지만 사하라에서 올라오는 아열대 고압대를 직방으로 마주하는 스페인, 이탈리아랑 좀 달라요. 서쪽에 크게 마주한 대서양의 영향도 받아서 지중해성 기후가 그렇게 강렬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특히 포르투 같은 북쪽으로 가면 더 그러지죠. GDP는 루마니아, 칠레, 체코보다 낮고 그리스, 뉴질랜드보다는 높습니다. 한국의 약 6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퍼센트로 따지면 16% 정도가 되죠. 인구 역시 1000만으로 많은 편 아닙니다. 옆나라 스페인이 4700만 정도죠. 소국 이미지가 있는 네덜란드보다 700만이 더 적으며 스위스, 오스트리아보다 약간 많습니다. 포르투갈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선진국 중 가장 아랫라인을 맡고 있습니다. 나를 넘어가면은 그래도 좀 치는, 꽤 사는 나라 이런 느낌일까요? 이 점은 여행지 포르투갈의 큰 장점 중 하나예요. 어느 정도 나라 수준도 괜찮고 인프라도 있는데 물가가 남프랑스나 다른 중유럽 선진국만큼 비싸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한 달 살기가 유행할 때 굉장히 핫해진 곳이기도 합니다.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나라예요. 다른 유럽의 나라들과도 거리가 있는 데다가 국경을 마주한 나라는 딱 스페인 하나죠. 그래서 유럽 여행에서 쉽게 발이 닿는 지역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리스본은 1400km, 뉴욕까지는 아니고 가기 전에 디트로이트와 비슷한 정도인데요. 유라시아 대륙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마다가스카르 가는 정도? 엄청 멀죠. 오세아니아에서는 이만큼 먼 지역이 아예 없고요. 파리보다 무려 1400km나 더 멉니다. 파리에서 리스본은 서울에서 홋카이도와 비슷한 거리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가기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영국 워낙 쟁쟁한 지역들이 있어서 그 잘나가는 스페인도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정말 어렵죠. 하지만 그런 점에서 또 가는 사람들에게 묘한 만족감을 주는 나라이기도 해요. 남들 잘 가지 않는 힘든 곳에 가서 로컬 느낌을 더 받는 그런 거. 중유럽 여행 1타 국가, 여행 1타 도시들처럼 바글거리는 느낌이 없으니까요. 파리, 로마, 프라하 참 사람 많죠. 또 이 유럽의 변방 그리고 소국이라는 위치는 포르투갈에게 개척의 명예와 국력의 한계를 동시에 내려주었습니다. 일단 포르투갈이 최초로 독립한 거는 1139년입니다. 현대 스페인 왕국의 먼 전신이 되는 레온 왕국으로부터요. 그 전에는 포르투갈 백국으로 백작이 다스리는 봉토였습니다. 그 전에 이베리아 반도는 대부분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포르투갈은 독립 전후 몇백 년간에 걸쳐 레콩키스타,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며 영토를 늘려나갑니다. 자신보다 훨씬 크고 지중해에 접해 무역도 용이한 레온, 카스티아 연합왕국, 이 연합왕국에 맞서서 포르투갈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답이 대서양이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는 항해밖에 없어. 당시에 가톨릭 세계에서 최고로 부유하던 지역은 바로 베네치아나 피렌체 같은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의 도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의 근원은 그 자체 생산보다는 지중해 동부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아시아 지역과 무역으로 인해 나온 거예요. 하지만 발흥하는 오스만 이슬람 이교도들이 득세하는 상황, 포르투갈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로 가는 길을 찾아내기로 합니다. 항해 왕자 엘리케의 지휘 아래 포르투갈의 탐험가들은 대서양의 섬들, 아프리카 해안선을 밝혀나갔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도 국가 대계는 이어졌고요. 1488년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아프리카 남단 근처의 희망봉을 발견하고 10년이 지난 1498년에는 드디어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캘리컷에 닿는 성과를 이뤄냅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항해 왕자 엘리케가 분명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모든 것을 혼자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세를 거치며 고대 지식들이 서유럽에서는 많이 소실되고 그랬어요. 그래도 항해, 자연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는 동지중해 그리고 여기서 이탈리아 북부에 조금씩 전해져서 내려왔고요. 많은 이탈리아의 탐험가, 학자들이 포르투갈에 와서 엘리케를 도와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대항해 시대 포르투갈의 최고 전성기이자 현재 포르투갈 뽕 거의 대부분이 탄생한 시기일 거예요. 물론 포르투갈이 그런 성과를 내는 걸 옆나라 카스티아에서 두고 보고 있었던 건 아니고 스페인 역시 수많은 탐험가들을 바다로 내보내고 새로 땅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여기서 토르데시아스 조약이 맺어지는데요. 교황의 중재 아래 대서양 중간에 어느 선을 긋고 왼쪽 신대륙은 너네 스페인하고 오른쪽 아시아는 포르투갈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의 식민지들은 주로 아메리카 쪽에, 그리고 포르투갈의 식민지들은 브라질을 제외하면 아프리카의 동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잠깐, 지구는 평면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시아에서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보충하는 사라고사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똑같이 원을 한 바퀴 그려서. 하지만 나중에 발을 뻗은 영국과 네덜란드 상인 군인들은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교황? 저희는 그거 안 믿고 구교 아니라 신교인데요? 하면서 그냥 쌩까버렸고요. 여기서는 그럼 포르투갈이 지배하거나 교류했던 대표적인 지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포르투갈의 식민지 중 가장 커다란 국가입니다. 지금 1인당 GDP 빼고는 어느 면으로 봐도 포르투갈을 능가했죠. 땅도 크고 인구도 많고 주변 나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세고 거긴 대륙 대장이잖아요. 그리고 축구도 잘하죠. 토르데시아스 조약은 당시 신대륙의 중심이던 중미를 기준으로 그어진 거예요. 그 선에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선을 조금 넘긴 브라질 땅이 나오죠. 이게 신대륙에 포르투갈 식민지가 있었던 이유입니다. 식민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의 문을 가장 먼저 두드린 것도 역시 포르투갈 상인입니다. 임진왜란에서 일본 외 병력들이 사용한 조총, 즉 다네가시마 총은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에 팔았던 화성총을 복제한 거예요. 나가사키 카스테라와 빵이라는 단어도 그때 포르투갈 파오에서 PAO에서 수입되었고요. 이 단어는 라틴어 파넴에서 변형된 단어인데 같은 라틴어인 갈래인 프랑스에서는 빵 역시 PAIN이고 스페인에서는 PAN, 이탈리아어로는 PANE, 빠네입니다. 그 빠네. 영어 브랜드는 고급이 아니라 기본 어휘인 만큼 게르만계의 언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독일어로 빵이 브로시니까요. 하지만 포르투갈은 기본적으로 가톨릭 국가, 포르투갈 상인과 선교사의 종교는 일본 막부를 거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리는 종교를 그리 내세우지 않는 네덜란드 상인에게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지금도 나가사키 시내의 데지마에서 그 옛날 포르투갈 상인들의 흔적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 가장 먼저 닿고자 한 포르투갈은 결국 그 목적을 이뤘습니다. 바스코 다마가 1498년에 인도 캘리컷, 현재 인도 남서부의 코지코드에 닿았거든요. 근데 포르투갈은 인구도 잠재적인 국력도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였기에 이미 발전되고 부유한 지역이었던 인도를 큰 식민지로 만들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의 식민지는 교역 거점 위주였고 결국 나중에는 영국에게 패권을 건네주게 됩니다. 인도가 원체 우리 시야 밖에 있는지라 한국에서 그리 인지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홍콩 옆에 있죠. 아시아의 영국계 도시로 홍콩, 싱가포르이 있다면 포르투갈계로는 마카오가 있습니다. 20세기가 되어서야 반환되었을 정도로 정말 오랫동안 유럽 세력 아래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오래전 400~500년 전에 식민지가 된 만큼 지금도 마카오 그 시가지에는 성당, 광장, 극장 등 오래된 포르투갈 유적이 가득하죠. 정말 이색적인 도시이자 관광지입니다. 다만 마카오는 비슷하게 묶이는 홍콩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동네라는 사실.
화무 11홍이라 했던가요? 아무리 좋은 영약을 찾아서 복용해도 그걸 받쳐줄 기본 무공이 없으면 내기는 다 날아가기 마련입니다. 결국 제국주의의 과실을 따먹은 건 파워가 되는 영국, 프랑스처럼 기본 국력이 튼실한 나라들이었어요. 여튼 포르투갈 본토는 대항해 시대 이후에는 근대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었던 프랑스, 독일, 영국과 거리가 먼 변방으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20세기에는 1970년대까지는 군사 독재를 겪기도 했고요. 이런 면은 한국과 조금 비슷하죠. 물론 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과 비교할 건 안 되고요. 한국이 포르투갈 1인당 GDP를 따라잡는 건 1990년대 중반이 되어서입니다. 거기서 20년이 더 지난 지금은 한국 사람이 포르투갈에 가면은 저렴한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차이가 나게 되었고요. 스페인, 이탈리아는 발음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모르는 영어 단어는 쉽게 읽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쪽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알파벳 발음 거의 그대로죠. 하지만 포르투갈 발음에는 조금 변형이 생겼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맨 뒤에 O가 우로 발음이 되는 거죠. 포르투가 아니라 포르투, 호날두가 아니라 호날두. 또 맨 앞에 있는 R이나 두 개가 겹친 RR 발음은 H로 되고요. 그래서 로날두가 아니라 호날두인 이유죠. 두 나라는 국경을 접하고 있고 또 같은 가톨릭이고 대항해 시대를 공유하는 등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아요. 물론 이런 비슷한 점은 아예 완전 다른 세계인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거고 내부적으로 비교하면은 세세하게 다른 부분이 꽤 있죠. 리스본은 도시민구 50만, 광역권 230만 정도가 생활하는 포르투갈 최대의 도시입니다. 기독교, 가톨릭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탈환한 다음 1255년에 포르투갈 수도가 되었고요. 이거는 영어 이름이고 포르투갈 말로는 리스보아라 불러요. 마카오의 랜드마크, 리스보아 호텔의 그 리스보아입니다. 어두운 빛이 도는 중서부 유럽의 석조 건물들과 다르게 하얀 빛이 도는 밝은 성당과 성체들이 이색적이죠. 이탈리아의 화려한 건축들과 좀 다르게 심플하고요. 하지만 1755년 리스본 대지진 때 당시 도시 대부분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리스본의 건물들은 그 이후 새로 지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리스본에 남아있는 대항해 시대의 향취가 좋아요. 이 유럽 대륙의 끝, 유라시아의 끝이라는 위치도요. 또 리스본은 에그타르트로도 유명하고요. 도심 멜렘 지구에 있는 카사파스테이스테 멜렘이라는 가게는 하루에 2만 개의 에그타르트를 만들어 판다고 하죠. 리스본에는 유명한 근교 관광지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일단 궁전으로 유명한 신트라도 있고 세상의 끝이라는 별명의 호카고. 포르투갈이 포르투갈이니만큼 알프스나 북유럽 피오르드처럼 웅장하고 대단한 절경은 아니에요. 하지만 인문학적 감성으로 충만해지는 장소들입니다.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르투는 포르투갈 제2의 도시입니다. 현재 토트넘 감독 무리뉴의 무버지 전설의 실질적인 시작점으로 무리뉴는 포르투의 축구 클럽 FC 포르투에서 유럽 최고 대회인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했습니다. 제2의 도시라고는 하지만 더 옛날 포르투갈이 아직 백국이고 독립을 하기 전부터 그리고 독립 이후에도 한동안은 포르투갈의 중심지였던 곳이에요. 역사로 따지면은 리스본에 절대 꿀리는 곳이 아니죠. 여타 유럽 도시들처럼 도심 인구는 적습니다. 25만이 채 안 되는데 이거는 강릉과 비슷한 정도고요. 인근 광역권까지 포함하면은 170만 정도가 돼요. 와인의 한 종류, 도수가 높은 그 포트 와인이 이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유래했습니다. 포르투는 매력적인 변방 도시입니다. 유럽의 끄트머리라는 위치 때문에 엄청 유명한 예술가들의 작품이라거나 건축물, 웅장한 거 이런 거는 좀 없는 편이에요. 리스본보다 더. 하지만 도시는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노으루강과 언덕을 따라 형성된 도시, 그리고 옛 매력이 남아있는 구시가지. 책으로 비유하자면요, 로마나 파리, 런던 같은 유명한 대도시들은 정말 장대하게 긴 역사와 내용을 다룬 총균쇠, 사피엔스 이런 책이라면 포르투갈은 조금 더 소소한 알랭드 보통의 에세이 같은 느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리스본보다 포르투갈을 더 좋아하기도 하죠.
리스본과 포르투 사이에는 코임브라가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역사 도시예요. 대학교랑 그 특유의 검은 망토가 유명하고요. 코임브라 대학교는 무려 세워진 연도가 1290년으로 700년도 더 된 중세 시기에 세워졌습니다. 남쪽에는 알부페이라, 여기는 스페인의 코스타 델솔, 프랑스의 코트 다지르처럼 바다에 접한 유명한 휴양지인데요. 다만 여기까지 갈 만큼 여유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리스본의 호카봇이 물리적인 서쪽 끝이라면 이쪽은 진짜 해남 땅끝마을같이 유라시아 대륙 남쪽 끝이니까요. 마데이라 제도도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 발걸음을 뗄 때 가장 이른 시점에 발견된 섬. 더 서쪽에도 포르투갈 영토가 있어요. 여기는 아소르스 제도고요. 이 중에 마데이라 제도의 푼살섬은 그 녀석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처음 리스본에 스포르팅으로 갔다가 맨유로 이적해서 전설이 되었죠. 한국에서는 나쁜 의미로 이 약간 아래쪽에는 스페인형 카나리아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대서양 휴양지들이 다 그렇지만 알부페이라보다 접근성은 훨씬 더 낮아요. 안 그래도 포르투갈은 유럽 대륙에서 가장 서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인데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더 가야 한다? 많이 힘들죠. 그렇다고 여기가 좀 남쪽에 있긴 하지만 유럽에서 인도양이나 태평양의 지상천국만큼 그런 뷰도 나오지는 않고요. 대서양 바다 휴양지는 지중해 식생은 조금 달라요. 하지만 한국 사람에게는 지중해 식생도 충분히 이국적이잖아요. 개인적으로 포르투갈은 네덜란드와 참 대비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세계를 주름잡을 만큼 잘 나갔던 국가. 하지만 포르투갈은 언어를 세계에 남겼고 본토는 좀 가난해진 반면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스러운 뭔가를 스페인, 영국, 포르투갈만큼 퍼뜨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도 잘 사는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행 산업에서는 비슷한 것들을 제공하는 체코, 크로아티아 이쪽 동유럽 나라들과 경쟁하는 관계고요. 메인 서유럽에서는 조금 변방, 선진국 말석에 걸친 꽤 안정된 치안과 저렴한 물가, 그리고 예쁘고 아기자기한 도시들, 많은 것들이 겹치죠. 멀지만 매력적인 나라 포르투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비디오 멀지만 매력적인 나라 포르투갈 어떠세요? 오늘 비디오는 여기까지고요. 유럽 다음 지역 리스트는 베네루스 3국, 스위스, 러시아, 체코, 터키 등이 나와 있습니다. 순서는 미정이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트립 컴퍼니였습니다.